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의 최대 걸림돌이었죠. 예비비에 대해서 빨리 승인을 해라라고 오늘 지시를 내렸고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일부 통과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일단 숨통은 틔우긴 틔웠는데 한 7분 홍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게 496억 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360억 원 정도 된다는 언론 보도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전체 지금 그 496억 원 가운데 지금 가능한 부분이 첫째, 대통령 비서실의 일부가 국방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국방부 청사가 10층인데 2층이 장관실, 차관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8일까지는 장관하고 차관이 정위치에 대해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1층, 2층 놔두고 예를 들어서 4, 5, 6층에 비서실부터 먼저 들어간다. 이런 비용이 당연히 그 계산이 됐겠고, 그다음 경호처는 옮겨야 돼요. 경호처 옮기는 데는 원래 비용이 99억이 있었어요. 예. 그럼 또 하나 한남동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 리모델링 이게 25억이 있었다고. 이게 합치니까 앞에 원래 그 국방부 청사 비용이 한 252억 원. 좀 여기서 좀 줄인다 치고 일부가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안보 공백 이후로 다 빠져버리고 118억 빠지고 계산 다 해보니까 360억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사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비서실 일부, 청와대 비서실 일부부터 국방부 4, 5, 6층에 들어가고 나중에 한미 합동 군사를 끝나고 나면 2층에 청와대 집무실이 만들어지고 이런 순차적 과정을 밟는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사가 빨리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 하는 날쯤에는 지금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아니라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통이동으로 출근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그만큼.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1차 예비비 상정될 예정이지만 2차 예비비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아무래도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취임 후에 당분간은 좀 통이동으로 집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원래 지난달 25일이 이제 그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지 예비비가 네. 496억이 통과돼야 5월 10일 날 이른바 이제 용산 시대를 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미 뭐 내일 이제 예비비가 승인이 되는 거니까 꽤 시간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이 지금 예견하는 것처럼 통이동에서 집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신 의원께서 자세하게 이제 그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리하게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그러나 이제 그 인수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용산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건 뭐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단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게 더 방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청와대를 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나왔던 얘기가 청와대 벙커도 이용하지 않아서 이동식 지휘소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얘기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구 권력 간의 여러 갈등의 그 양상 중에서 가장 이 부분이 컸어요. 신구 권력 간의 청와대 이전 문제가 컸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면밀히 살펴서 안보 공백이 없게끔 살핀 다음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어젠가 박수현 또 청와대 수석은 여전히 이 300억조차도 예비비 승인 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은 됐습니다. 예. 일부라도. 다행이긴 다행인데 아무튼 간에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5월 10일 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용산에서 집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첫 번째 인선.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지명자의 김현장 18억 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잘 알려진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고 윤석열 당선인의 첫 총리로서의 또 지명된 이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개별 의원들까지도 송곡 검증, 현미경 검증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김앤장에서 받은 돈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검증하겠다, 도덕성까지도 다 보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좀 어느 정도의 이 청문정국이 좀 더 강도 높게 이렇게 수위가 올라갈지 참 관심이 저는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수위가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번 대선이 워낙 뭐 박빙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한독수 총리 내정자가 공직을 그만둔 지가 꽤 됐어요. 꽤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들은 아직은 뭐 검증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고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검증이 된 거죠. 2007년도에. 그리고 그 당시 인사청문위원장을 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때 위원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별 문제 없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중 나오는 얘기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론스타 문제하고 또 지금 방금 보도가 말씀하신 그 18억. 예. 그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그동안은 18억인데 이 문제가 꽤 강도 있게 얘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저는 근데 이 문제는 이 김앤장도 그렇고 대형 로펌들 이 대형 로펌에 근무한 분들이 대개 이제 전관 예우의 문제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땐 상상이 어려운 금액이에요. 지금 4년 4개월이면 52개월이고 18억이면 한 달에 3,500만 원이거든요. 그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3,500만 원 번다는 게 우리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쪽 세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돈은 이 금액은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이 문제가 거론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검증하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의 인사청문회니까 예. 총리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송옥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통합, 실용, 경제, 관료 다 어울려요. 안정형. 단지 이번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상징성, 파격성, 참신성에 무게를 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의 방침 자체가 그렇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쪽의 안정성과 관료형, 전문성 이쪽과 파격성, 참신성 이쪽이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처럼 아무튼 이 지금 안정형에 중점을 둔 거라서 이제 민주당이 검증을 할 텐데 어쨌든 론스타 문제와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는 되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많은 돈이잖아요. 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3,500만 원. 4년 4개월 동안 18억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몇 군데에서 전화를 해서 좀 법무부에 물어봤더니만 보통 장관 출신들을 고문으로 이게 초빙하게 되면 한 월 한 4천 5천만 원씩 주는 게 상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그 경제부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하고 주미 대사를 한 이후에 김앤장이라는 가장 큰 로펌에서 초빙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많이 준 거냐? 그러니까 저 대형 로펌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야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눈높이에 맞지 않게 많아 보인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궁금한 게 무슨 일을 했을까 이 대목이잖아요. 결국은 갖고 있던 저 재직 당시의 경험이나 살려서 컨설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전화로 뭐 로비를 한 건지 이 대목일 텐데 이 대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사검증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고 한덕수 후보자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것 때문인지 숨김없이 모두 설명하겠다, 설명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많이 부각될 것 같은데 하나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은 사실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교 안보 보장을 했다, 국무장관을 그만뒀다 그러면 로펌이나 미국의 로펌은 사실은 로비가
공식화돼 있으니까 연봉을 얼마씩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받고 가서 그 K 스트리트에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되는 게 회전문 인사잖아요. 회전문. 예. 리볼빙 도어, 민간과 공적 영역. 우리나라도 이런 영역으로 문제가 좀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앞에 아시는 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로펌의 그 수임료 문제가.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죠.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공개 비판한 데 이어서 명분이 없다면 불가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안 되니까 그렇죠. 명분이 없고 이게 원래 명분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를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뭐 압도적이다 이런 보는데 경쟁력이 1위도 아니고 명분은 너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당에 분란만 일으키고 게다가 그나마 다른 카드를 찾을 기회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 상태가 며칠 더 가면 큰일 난다고 본 거죠. 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후에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각 개별 의원들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상황.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뭐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86 세대인데 86 용태론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명분으로 볼 때 86 용태론을 얘기했던 분이 지방선거에서 나간다라는 게 일단 명분에 안 맞고 예. 그리고 대선 패배의 책임은 분명히 있죠. 대선 때 열심히 뛰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희생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행동이 대단히 제약적이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근데 총선에 불출마하지만 지방선거는 출마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외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송영길 대표 전 대표는 지금 뭐 김동연 이제 그 새물길 대표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직 합당은 안 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 대표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지금 이제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네. 이분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친명이라는 하나의 그 세력화된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볼 때 그런 점. 그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이 당 내부의 어떤 세력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원론적인 측면들, 논리적인 측면들, 명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당 내부의 사정이 아닐까. 그게 뭐 같이 결합되겠죠. 결합되고 어느 지점에서인가 그 두 지점이 타협하는 거기서 뭐가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워낙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천이 지역구고 인천이 정치적 기반인데 네. 갑자기 서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서울이라는 광역단체는 꼭 인천에서 지역 기반이 있었다고 나오지 말라 보고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당내에서 워낙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당내에서. 예.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약했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마의 최종 결심은 서진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제가 결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 초선 의원이지만 방송인으로서 얼굴을 이미 많이 알렸고 또 이
인수위의 또 입으로서 인지도도 높은 상황인데 김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독주가 또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본선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만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왔고 수도권의 중도층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예. 그리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초선이긴 합니다만 김은혜 의원 간에 또 사실은 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함진규 전 의원도 함진규 전 의원에서 지금 그러면 강용석 변호사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저 강용석 변호사가 입당을 하게 되면 5명 정도의 경선이 불가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 혼자 독주하는 체제에서 김은혜 의원이 가시함으로써 저것은 경선에 그래도 흥행은 요소는 배가 됐다. 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쪽에 김동연 후보가 될 거라고 본다면 저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김동연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누가 높으냐. 본선 경쟁력을 갖고 경기도에 있는 당원 50%, 일반 국민이 50% 여론조사할 테니까 결정될 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당내에서 약간의 비토는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워낙 그 지명도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건 아닌가 하는 게 지금의 시점이고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박빙 게임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봐요. 예, 최 교수께서는 경기지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 혼자 나오는 것보다 김은혜 의원이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이제 신 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워낙 뭐 대장동 저격수로 이제 이름을 날렸고 그야말로 또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으로 뭐 거의 매일 TV에 매일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상시로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인지도는 뭐 대선 주자급이에요, 진짜. 게다가 이제 김은혜 의원은 지금 현재 지역구가 분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 아니 경기도가 아니에요. 예. 이것도 약점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아마. 근데 경기도는 서울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까 서울은 지역구가 좀 다른 곳이라도 괜찮은데 경기도는 인구는 더 많아요, 서울보다. 근데 경기도 정서 좀 경기도의 정체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이번에 대선 주자였고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항상 워낙 인지도가 높아요. 김은혜 의원도 인지도는 뭐 거의 같은 수준은 높지만 아무래도 유승민이란 인물이 갖는 그런 인지도의 측면, 중량감 이런 것들 때문에 체급차가 좀 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 유승민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전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서 결국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당내 여러 가지 50%이기 때문에 당원과 일반 여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당장 아까 말씀처럼 지금 당장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 역동성 있게 뿌려가면서 경쟁 구도가 마련돼 가지고 경쟁력을 오히려 배가시키냐는 별도의 문제다. 근데 민주당보다 오히려 이쪽이 좀 오히려 더 다양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국내의힘 쪽이. 이제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그야말로 이제 공천 전쟁을 또 치르게 될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물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적합한 후보를 찾을 텐데 그 과정에서 워낙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직후에 펼쳐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른바 윤심이 공천 과정에도 좀 작용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제가 당선인의 입장은 지난번에 당선 직후에 했던 말. 그러니까 당무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 나는 공무원 전체를 통과하는 입장에 대통령이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로 보면 각 후보자들이 윤석열 당선인 선거운동 시절에 찍은 사진을 내걸 것이고 나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5월 10일 이후에는. 더 친하다는 마케팅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보는 대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입에서 누굴 지지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올 거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오늘 김은혜 의원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윤심입니까? 뭐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절대 없다.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라는 뭐 그런 소리를 할 것 같고 어찌됐건 또 5월 10일 날 출범하고 나면 장관을 후보자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이 계속되면서 분명하게 지금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게 희망도 그 올라갈 거예요. 현재 말하는 지지도라는 게 올라간다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는 분명히 당 공천 과정도 그렇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른바 대통령의 후광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내대표 경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김태흠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권성동 의원, 조혜진 의원, 또 김도 의원 이렇게 3파전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또 이른바 윤핵관 대 비핵관의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의 경우에 지난번 아시는 대로 나와서 표를 많이 받아서 결선까지 갔던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원내대표를 나올 수 있었는데 언론에 아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아예 그 충남지사를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김태흠 의원은 충남 도의사 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거의 독주 체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조혜진 우리 경남의 삼선 출신 조혜진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너무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정당 분위기상 맞지 않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당선인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 핵심의 윤핵관의 이름 불지 놓으니까 당연하다는 게 당내 대세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대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용기 있게 조혜진 의원이 저는 도전을 잘 했다고 보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돼요.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청와대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당과 청와대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1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나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투영되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당의 발전에서 낫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것이 대선 레이스의 또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 장식을 했는데 어제였죠. 경찰이 경기도청이랑 핵심 인물에 대한 수행비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응천 비대위원도 왜 선거 진쪽만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수사기관이 움직이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비락일지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한 수사 과정일지 보는 시선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제기됐을 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선 이후라도 꼭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는 그래서 이건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사건들, 의혹들 그런 건 다 밝혀져야 돼요. 이건 전 자꾸만 이런 것들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나 아직 정권이 출범도 아직 안 했잖아요. 새 정부가 지금 인수위 시절인데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또 걸라고 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0.73%라는 차이, 대선 차이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의 연장전 같아요. 대선의 연장전인과 동시에 지방선거의 전초전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당위적으로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이 빨리 움직인다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력의 눈치를 이것도 현실인데 전혀 안 본다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저렇게 경찰이 빨리 움직일까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단 중요한 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 프레임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건 중요한데 경찰도 그러한 과도하게 너무 빨리 움직임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아직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방선거에서 또 이게 쟁점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수사기관에 맡기되 경찰이나 검찰이 더욱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상태였던 SNS를 이제 공개로 바꾸면서 공개 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인에 대한 의혹 해소가 먼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관련 수사가 좀 하명차사인 것 같다라는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너무 한 2년 가까이 서울중앙지검 죄송합니다.
반부패 강력수사부, 다시 말해 옛날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인데 서울지검 특수부, 이게 특수 2부에서 2년 가까이 조사를 했던 기억을 다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왜 김건희 씨는 그러면 결정을 못 하고 있을까? 오히려 뭐가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의 지휘부 입장에서 박범계 장관과 그 앞에 추미애 장관 시절 이야기에서 수사가 진행된 건데 중앙지검장도 다 이정수 지검장이었고 누나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이 다 알려졌고 그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어떤 분이라고 다 알려졌고 부장이 어떤 분 왜 안 했을까? 과연 전직 검찰총장 부인해서 눈치를 봤을까는 그 대목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 입에서 적어도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가 물증이 안 나와서 검찰이 기소를 안 했거나 못했다고 보는 게 소환 조사를 못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계속 아직까지도 연루가 돼 있는데 왜 수사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저는 제가 볼 때 억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적어도 저 구속된 사람들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제 진술을 할 텐데 그 사람들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 이야기가 좀 나왔다면 그 사람들 우리가 공모를 했다든지 사적 정보를 이용했다니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는 말로 봐서는 김건희 씨의 계좌가 거기에 활용됐다는 거, 이용됐다는 것 외에 이 사람이 공모를 했거나 사전에 뭘 짜고 했다는 어떤 증거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은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거다라고 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최청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